준비 서면에서 상세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심리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일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충분히 인정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신임 위반은 중대하고 그 권력 남용은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위배를 다루는 탄핵 심판에서 돈을 안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먼저 피청구인의 대리인 중 일부는 국회 탄핵 소추 의결 자체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유 없는 주장입니다. 국회법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절차는 재량사항이고 국회가 소추 사유를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서 의결해도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는 당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피청구인이 공동정범으로 기재된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장을 비롯하여 각종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300명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자유로운 심정으로 적법하게 의결한 것입니다. 다음 소추 사유 총 17개 사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호성을 통한 공무상 비밀 누설행위입니다. 청와대 각 수석비서관실 및 행정각부에서 취합된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는 정호성 부속비서관은 피청구인의 지시하에 엄격하게 보안 유지가 되거나 공무상 비밀로 분류되는 문건을 그것이 공표되기 전에 민간인 최서원에게 유출했습니다. 정호성이 2016년 초경까지 최서원에게 광범위하게 비밀 문건을 유출한 것은 피청구인의 명시적 또는 포괄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 및 유출 문서의 비밀성 등도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최서원은 그렇게 유출된 문건을 보면서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고위직인선이나 국가 정책에 개입했고 정책 추진 방향을 자신의 사익에 맞도록 조정했음이 확인됐습니다. 문건 유출은 단발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조직적이고 의도적이었습니다. 둘째, 각종 연설문, 정책자료 및 인사자료를 최서원에게 보내 국정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입니다.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경까지만 보더라도 피청구인은 정호성을 통하여 수석비서관 문건 36건, 국무회의 문건 30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보고 문건 26건, 기타 말씀자료 79건, 합계 171건의 문건을 최서원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실제 이루어진 문건 유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문건 유출을 통한 국정 개입의 구체적 사례를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정호성에게 인사 발표안을 최종 발표하기 전에 최서원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해서 정호성이 최서원의 컨펌을 받은 사례 외에도 국토교통부 생성 문건인 2013년 9월 27일자 복합 생활체육시설 대상지 안 검토, 2013년 10월 2일자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 안 검토 문건, 그 다음 체육계 비리 문제를 언급하도록 한 2013년 7월 23일자 국무회의 말씀자료 문건, 2016년 2월 24일자 멕시코 순방계획 중 멕시코 문화행사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출된 문건을 통한 최서원의 국정 개입 외에도 최서원의 빈번한 청와대 방문을 통한 국정 개입을 허용한 것은 피청구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해 단순히 가까운 지인의 의견을 듣는 차원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피청구인이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서 임해준 대통령의 권력을 공적 조직을 통하여 행사하지 않고 민간인 최서원의 개인 의견에 사실상 좌우되도록 조장 방치한 것입니다. 셋째, 최서원의 의도대로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함으로써 사인에게 국정을 맡기고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한 행위입니다. 최서원은 청와대 행정부 및 산하기관, 특히 최서원이 사익 추구에 나섰던 문화체육부문의 주요 포스트에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인물을 심어두었고 피청구인 역시 정상적인 공적 라인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최서원의 인사권 개입을 묵인 방조했습니다.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김종 문체부 2차관, 김종덕 문체부 장관, 김상률 청와대 교문수석, 송성곽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그 예입니다. 최서원은 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차은택을 통해서,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김종을 통해서 각종 정책이나 정부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겁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및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 등 청와대에서 피청구인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사적인 업무를 챙기는 보좌진을 전부 최서원과의 인연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최서원의 인사 개입은 결국
해당 공직자를 통해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을 허용한 것이고, 나아가 청와대 간부 및 문체부의 장차관 등을 최서원이 추천하거나 최서원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함으로써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넷째, 최서원의 능동적 국정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입니다. 최서원은 예컨대 2013년 10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고, 2013년 10월 28일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발표 일정을 조율했으며, 2013년 11월 25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내용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국정 개입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것 역시 자료의 수집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보면 최서원이 적극적으로 국정 운영에 개입해서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고 있는데, 이는 결국 국정 운영에 최서원이 실질적으로 개입하도록 피청구인이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각종 연설문, 정책자료 및 인사자료를 최서원에게 유출하고, 또한 최서원의 의도대로 문화체육 분야 관련 고위 공직자들을 임명했으며, 최서원의 능동적 국정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결국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는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행함으로써 법치국가 원칙을 파괴하고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다섯째, 문체부 노태강 체육국장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에 대한 공무원 임명권의 남용 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딸 정유라가 한국마사회컵 승마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자 모철민 교문수석을 통해서 문체부가 승마협회를 감사하도록 했고,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이 보고한 감사 보고서를 문제 삼아서 2003년 8월경 유진용 장관에게 인사 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될 문체부의 공직자를 자의적으로 인사 조치시킨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이들의 인사 조치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직무 감찰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한 체육계 비리 척결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명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직업공무원제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겁니다. 여섯째, 문체부 1급 공무원 일괄 사표와 선별 수리에 따른 공무원 임명권 남용 행위입니다. 유진용 장관이 후임자도 없이 전격 면직되고 김종덕 장관이 취임한 후인 2014년 10월경 피청구인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에 대해서 일괄 사표를 제출하게 했고, 그 가운데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영화 변호인 펀드에 투자하는 데 관여했던 최규학 기획관리실장, 김종삼 종무실장, 신용원 문화콘텐츠 산업실장의 사표를 전격적으로 선별 수리했습니다. 이러한 일괄 사표 수리와 선별 수리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블랙리스트에 적용해 소극적인 문체부 고위 간부를 선별해서 강제 면직시킨 겁니다. 피청구인은 이 블랙리스트 부분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블랙리스트에 대한 설명은 일괄 사표, 선별 수리의 경위와 이유를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작성을 새로운 소추 사유로 추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1급 공무원에 대한 일괄 사표 제출과 선별 수리에 따른 공무원 임명권의 남용 행위는 엄연히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됩니다. 일곱째, 미르재단 설립 모금 관련 권한 남용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 관련 권한 남용 행위입니다. 전경련 및 기업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기업들의 자율적인 재단 설립이라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대통령과 안종범 경제수석의 권한을 남용하여 암시적 위력을 동원해서 재단 출연을 하게 하고 그 설립 운영을 최서원에게 사실상 일임했음이 넉넉히 인정됩니다. 최서원은 나아가 그의 플레이그라운드와 더 블루케이를 이용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사익을 추구하고자 했고,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과 함께 출연금 액수, 재단의 임직원 선정, 정관 및 조직 등을 결정했고, 최서원이 정해준 대로 안종범에게 지시하는 등으로 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에 광범위하고도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문화융상의 일환으로 두 재단을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록에 나타난 재단 설립의 경위, 법적 근거 유무, 설립 과정의 공개성 여부, 임원진 선정 및 직원 채용 경위, 재단 출연 및 운영의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아홉째,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게 한 권한 남용 행위입니다. 롯데그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이미 45억 원을 출연한 후에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하고 관세청에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 계획 발표에 따른 특허 신청이 가능해지고 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문제 등으로 수사와 재판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피청구인은 회장과 단독 면담한 후에 안종범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자금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 상황을 챙겨보라고 지시를 했고 그 후에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기 직전부터 70억 원을 롯데그룹에 반환했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기업들로 하여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게 한 행위는 대통령과 경제수석의 암시적 이력에 의한 형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기업 자유의 원칙과 사유재산제를 침해하는 것이며 시장경제원리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10번째, 현대차그룹이 KD코퍼레이션에 대해서 특혜 제공을 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최서원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에 대한 납품 청탁과 함께 사업 소개서를 이영선, 정호성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전달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정몽구 회장과 김용환 부회장을 독대하는 자리에서 KD코퍼레이션을 언급했고 현대차와의 계약 체결을 종용해서 그 취지를 안종범에게도 지시해서 이후 납품 계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11번째, 현대차그룹이 최서원의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서 특혜 제공을 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은 현대차그룹 회장과 부회장을 독대한 후에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가 든 봉투를 주면서 미르재단 일에 많은 도움을 준 회사로서 유능한 광고 회사인데 내가 면담원 회장들에게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으니 알고 있어라 라고 말했고 안종범은 회장과 부회장에게 그 봉투를 전달하면서 광고 수주 부탁을 했던 겁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광고 발주가 다 확정돼 있었지만 플레이그라운드에 70억 원 상당의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피청구인은 직권을 남용해서 사기업의 영업활동에 개입하고 최서원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12번째, 포스코그룹이 펜싱팀을 창단해서 최서원의 더블루케이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도록 한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최서원은 더블루케이가 포스코가 창단할 배드민턴 팀 선수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다는 기획안을 마련했고 이를 전달받은 피청구인은 포스코 회장과 면담 후에 안종범에게 지시했고 며칠 후에 진행 상황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협상 끝에 결국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에 맡겼습니다. 13번째,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KD가 이동수 신혜성을 채용하고 광고 담당으로 보직 변경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최서원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기업들로부터 광고를 수주받기 위해서 자신의 측근 이동수 신혜성을 대기업 광고 업무 책임자로 채용시키고자 이를 피청구인에게 부탁했고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KT 회장에게 두 사람의 채용을 요구해서 채용되게 했습니다. 그 후에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이동수와 신혜성을 KT의 광고 담당으로 옮기도록 해서 이들의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14째, KT가 최서원의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서 특혜 제공을 하게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위와 같이 이동수 신혜성을 채용되게 하고 광고 담당으로 보직을 변경시킨 후에 최서원의 부탁을 받은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고 안종범은 KT 회장에게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KT는 신규 설립돼서 실적이 부족한 플레이그라운드가 공개 경쟁 입찰에서 광고 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의 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 대행사로 선정한 후에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15째, 그랜드 코리아 레저가 최서원의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펜싱팀 위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권한남용 행위입니다. 그랜드 코리아 레저와 더블루케이의 용역계약 협상은 최서원의 제안에 이어 피청구인의 지시로 안종범이 적극 주선을 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간 기업의 최서원에 대한 특혜 제공 등으로 인한 피청구인의 권한남용 행위는 형사법 위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시장경제 질서, 기업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평등원칙, 법률유보 원칙,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됩니다. 16째, 세계일보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입니다. 세계일보가 2014년 11월 24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보도를 한 후에 대통령 비서실은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세계일보 공격 방안을 논의합니다. 피청구인의 지시 종용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형사고소와 검찰 조사, 공공기관의 광고 물량 축소, 주식회사 청심 등 통일교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세계일보사 조한규 사장에 대한 해임 등의 각종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해서 세계일보사라는 신문기업의 존속의 자유가 침해됐고 세계일보 및 그 소속 기자, 사장 등의 취재, 보도, 편집의 자유가 침해됐으며 조한규의 경우에는 신문 편집인 겸 사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침해된 겁니다. 17째, 마지막으로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수행 의무 위반입니다.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에 국가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의 시계는 7시간이나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호의 선장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능력, 자질, 판단의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으로서의 최소 한도의 기본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공감 능력과 지도력에 대해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아직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대답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은 대통령의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총 17개의 소추 사유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배 사유에 해당합니다. 2004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인정된 소추 사유가 단 2개였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중대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피청구인이 취한 태도야말로 파면 여부 결정에 당연히 참작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9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은 청와대와 최서원 등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라는 폭로가 있었을 때 피청구인은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거짓임을 누구나 다 알게 되었습니다. 최서원이 사익을 추구하고 이권에 개입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또는 비서진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보면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치 사회적 의식의 한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심판 과정에서 취한 피청구인의 태도도 일국의 대통령답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인 원칙과 신뢰라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모른다, 아니다, 나는 관여한 바 없다, 억울하다는 등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아직도 그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잘못은 부끄러움이라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 제대로 알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헌법과 법률의 위배 행위의 종류와 성격 및 각각의 중대성, 그것이 미친 영향과 결과, 그리고 피청구인이 그동안 취한 태도, 소추 의결 이후에 추가로 드러난 법 위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불가피하게 파면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여기 이 대심판장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비록 그 자리와 역할은 다르지만 함께 바라보아야 할 것은 2가지, 그것은 바로 국민과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국민의 뜻과 그리고 미래를 살게 될 후세 역사의 심판, 이 2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엄숙한 판단을 구하는 변론 활동도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떠한 변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심판정의 존엄과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해야 하고 특히 그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탄핵 소추와 변론의 전 과정 및 그 결과는 다시 역사의 심판에 맡겨질 것입니다. 이미 국민들 다수는 피청구인에 대해서 직접 선거로 부여했던 정치적인 신임을 과감하게 거두었습니다. 이 점에서도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막중한 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심판을 통해서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마땅히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지를, 그리고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대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헌정 위기를 깔끔하게 정리 종결함으로써 국민의 가슴 속에 그리고 역사의 기록 속에 헌법의 가치를 선명하게 아로새겨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